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증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오늘 8% 내리면서 검은 월요일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8.29% 내린 7,484.41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08% 내린 911.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 거래를 20분 동안 강제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의 대폭 하락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535원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이고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검은 월요일을 맞이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8%에서 9% 정도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증시와 환율 소식 저희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에 대해선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정권에 주는 경고로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이겼다는 평가와 완승을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은 무서운 존재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사부 요인들과 오늘 오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자신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어서 관심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잘못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권한을 배제하는 게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선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핵 관련 현안도 기자회견장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단기와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 즉 동결과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데 대해선 이란 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도를 갖고 공격했다면 자신들이 했다고 선언했을 텐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다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상호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국민 정서상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초격차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 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거라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부담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7월은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세제 개편 구상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서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랐지만 아직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8,000을 넘어 7,500선 아래로 붕괴했고 코스닥도 9% 넘게 폭락해 1,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0원 중반을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8.29% 내린 7,484로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폭락을 시작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20분 동안 시장에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지난 3월 9일 이후로 3개월가량 만입니다. 앞서 1.38% 내린 8,048로 출발한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 8.37% 폭락한 7,477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거래일 종가 지수보다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해제 이후에도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급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렸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18%와 7.68% 하락하며 29만 5,500원과 191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폭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4.27% 내린 959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욱 키웠고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장중 8.04% 하락한 921까지 떨어지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9.08% 하락한 911의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서 하락하는 추세였죠.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원에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1,555.2원으로 출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장했습니다. 1,550선을 넘나드는 등 높은 환율에 오늘 오전에는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휴전이 흔들리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7년 만에 방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네, 잠시 뒤 핵 보유의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요. 중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북 일정이 시작됐죠.
네,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각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이자 시 주석의 첫 출국 외교 일정인 만큼 펑리위안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2019년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김일성 광장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대형 초상이 나란히 걸렸고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백마탄 의장대를 비롯한 작은 열병식이 이어졌는데 이제 곧 정상회담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피로 맺은 북중 친선은 불패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패권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며 북한과 공조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혼란한 국제 정세는 두 나라의 전투적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네, 겉으로는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속으론 미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방북에 앞서 우라늄 농축 시설에 이어 미사일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거짓 유포 노름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비핵화 의제에 조율을 맞췄다면 국빈 방문 직전 이런 낯뜨거운 선전선동은 불필요했겠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껄끄러운 발언이 나올까 사전 견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할 텐데요. 반면 중국은 오는 9월 방미 일정을 의식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습니다. 또 북핵이 한미일 군사 공조의 명분이 되고 그게 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불편합니다. 다만 최근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란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집회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였던 이곳에 모이기 시작한 지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시민들 숫자는 그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시위는 특정 단체가 주도하기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주말 사이 선관위 책임을 요구하며 재선거를 외치던 현장 구호는 오늘 들어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장비와 짐을 가지러 들어갔던 유소년 선수들을 둘러싸고 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며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럼 개표함은 아직 경기장 안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지는 아직 경기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둘러싸고 봉쇄를 이어가면서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 장소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보다는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시작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50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2, 3일 정도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표정이 중립을 지키기 어려웠다며 솔직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겼냐 졌냐 이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제가 원래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이길 곳을 졌다. 표정은 중립을 지키기 어려웠다. 상당히 대통령이 좀 솔직한 소회를 밝히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어떤 지역을 얘기한 걸까요?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경남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보궐선거는 북구갑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에 쭉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도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막판에 보수 결집을 해서 이제 결과가 뒤집힌 측면이 있고 또 북구갑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 수석까지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재수 후보와의 시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전재수 후보의 조직 같은 걸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 않는다. 진짜 강한 것은 바다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민주당 여당을 향한 쓴소리였을까요? 양쪽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양쪽 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직접은 그 회견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1년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보여줬던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거는 외형은 화려하지만 실내용이 과연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국민들은 견제와 질책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판에 막 X를 통해서 막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당신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냐 라는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막판에 발동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는 했지만 그 기자회견 하면서 답변이 공소 취소는 여전히 추진을 할 거고 부동산은 잘 관리가 됐다. 사실은 부동산은 거래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 파장이 대출 규제 생기고 대출 규제 있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워지고 지금 체감 경기 어려워지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었는데 너무 외형적인 면 그리고 여전히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웃을 수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진영의 대표라는 생각을 아직도 스스로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점이 좀 아쉽게 봤습니다. 예, 오늘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토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 끝나기도 전에 대체불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 소통하는 방식 정말 형식도 없고 격의도 없이 거의 2시간 50분 동안을 많은 기자분들의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는 그 모습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그 대통령의 모습이다라는 취지를 한 것 같고 지난 사실 1년 동안에 저희가 민주주의 위기도 있었고 외교안보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 중동 사태로 인해서 민생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잘 극복해내고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로까지 진입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높은 국정 지지도로 그렇게 또 답변도 해주셨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앞으로도 이제 4년이 남았는데 그 4년 동안에도 그 4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초격차 산업 강국하고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4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정말
전임 대통령이랑 비교했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투표지 부족 항의 집회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정도도 아니고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아마도 주권 감수성이 좀 부족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권 감수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 그 잠실 현장에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첫째 하나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10대뿐이 투표를 못하고 갔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투표를 못한 10대뿐이 아니라 투표용지가 교부가 안 되고 그 순서지를 받지 못하고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돌아간 주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지. 저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개표하던 당일날 그 늦게까지 오랫동안 그 개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도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누군가 주체가 돼서 회의를 해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뭐 주권 감수성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인식이 굉장히 아니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건을 누가 정리해야 돼요? 대통령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치권에서 싸움할 일도 아니고 지금 뭐 완전히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렇게 국민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 부정선거하고 저건 결이 달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저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거냐는 행정부에 있어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정선거하고 나 좀 결이 다르니까 그것만 빠져나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내 탓 아니야 라고 피해가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인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수용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엄청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까지도 고민하면서 저는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서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특검은 이러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재판 취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들어보시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 네,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재판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뭐 조작 수사나 기소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이 이제 공정한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언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해서 그 공소 취소와 관련된 그거 관련돼서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시키거나 또는 자체적인 뭐 이렇게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시비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 얘기까지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혹이 밝혀지면 그거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걸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만약에 그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했는데 조작 수사와 기소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특검에서의 그런 뭐 공소 취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은 이제 특검에서 하는 영역이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된다. 좀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감이다. 이런 의견을 또 SNS에 밝혔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계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 거고, 검찰이 잘못 기소한 부분이 있으면은 법정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해도 우리 사법체계는 재심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지, 갑자기 저는 공소 취소라는 거를 내세워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은 다양합니다만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소 취소 특검,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 전날 그 검찰총장 대행까지 불러서 또다시 또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그런 견제 심리가 발동을 했던 거는 어느 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아직도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자기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게, 제도를 존중하는 게 대통령의 제일 큰 임무잖아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국민의 저항을 결국에는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한 대통령의 속내가 뭘지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죠.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부터 가보시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잘못해도 내꾸라고요. 아시겠어요?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수정 내릴 겁니다. 국제선거 비판이 대통령 정치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국내 의혹을 유축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거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으로 나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 거치 고민에만 몰두하다가 일만 터지면 정치적 돌파구로 삼는 수준이 참으로 딱합니다. 재선거를 요구하자고 하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전면 재선거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사퇴 종영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재선거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법률가 출신 장동혁 대표가 제일 잘 알 텐데 어떤 속내일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뭐 일종의 정치쇼이죠. 그 뭐 재선거를 하고 말고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정치권에서 그걸 재선거 하라 마라 할 사실 개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재선거란 것은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이 전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야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오히려 그런 거를 가지고 정치 쟁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박 의원님께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그것이 미비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금 뭐 그 검경 합동 수사단도 이제 꾸리라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지금 진상규명 해달라고 하고 있고 사부 요인들에 대한 회동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정치화시키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특히 장동혁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할 것은 지금 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잖아요.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선관위가 외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이 위헌 시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직무감찰 한 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혼 심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현장에 집회 가서 집회에서도 보니까 환영도 못 받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순수한 그 청년들과 국민들이 그 집회를 하는 것은 순수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정치인들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데 가서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 공당의 대표가 할 역할이냐.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자당의 그 후보가. 예. 근데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재선거를 주장했으면 어떡할 뻔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도대체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재섭 의원도 저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저는. 예,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과 이게 얘기가 된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재선거 외치고 있지만 이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께서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재선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저렇게 검은 모자 마스크를 쓰고 저 현장을 찾았더라고요. 그죠. 기행이라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속내는 뭐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본인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저렇게 내 참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합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빨리 찾아서 이거를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잖아요. 정치권이 나서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첫째, 저희 당내에서도 저게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도저히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당내 협의도 없었고 당내 합의도 없었고 이런 거를 얘기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의총이 선거 끝나고 의총이 있는데 의총에서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실효적인 이익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재선거라는 걸 그것도 심지어는 전국 전체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걸 감당하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도 분명치 않아요. 저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라고밖에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태극기만 흔들어주세요. 또 정치 구호를 외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치권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2030 세대들이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선원, 최민희 의원 등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네. 문제가 된 지역에서 재선거를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그 투표소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일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서울의 그 광역 비례가 바뀌었거든요. 그 송파에 있는 그 투표를 개표한 다음에 그래서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좀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은 그 재선거나 이런 건 말고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법원한테 맡기고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야 같이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재선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전투표를 없애라. 그리고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을 또 제안을. 그게 이 사안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치권에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오래간만에 여야의 입장이 전 제가 봤을 때 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 선관위의 개혁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박 의원도 마찬가지로 정치하지만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예. 뭐 그때 그 자녀들 취업 문제도 그랬었고 뭐 속고리 투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민주주의의 꽃인 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인데 오히려 정치인들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예. 무슨 그 선거법과 관련된 해석을 요구하게 되면 뭐 시군구라든지 시도라든지 중앙선관위 해석이 다 틀린 경우도 많고 그 해석에 따라서 활동을 했을 때 나중에 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면피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모르지 다 그냥 그 출마한 후보자들의 책임으로 다 넘기고 있는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아주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 투표수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분의 의원들 관련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초나 뭐 이런 그런 거가 그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의 의견을 낸 것이지 우리 당의 입장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선거나 이런 거보다는 제도 개선, 선관위 개선 이런 쪽에 좀 집중하자라는 게 이 당의 입장입니다. 예. 소쿠리 투표 그다음에 뭐 투표용지를 밖에 분출했다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계속 봤잖아요. 선관위 전체 직원이 한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직한 직원이 한 200여 명 된대요. 그럼 거의 뭐 10% 가까운 수준인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실게 선관위가 직접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관리하지 않아요. 예. 시도 공무원들 다 파견받아서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벌써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 모자랄 것 같다고 사인이 있었고 이 건에 대해서 당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선관위는 일하기 싫은 조직이에요. 일하기 싫은 조직은 해체해야지. 그 많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심지어는 해외 파견 주재관까지도 두고 있는 선관위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해체 수준의 선관위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니까 진상규명하고 뭐 이런 거 여야 다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국조 특검까지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이 저쪽 현장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주고 이 상황을 빨리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선거철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휴직을 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다 동의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저는 저런 제한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좀 더 나가면 일하기 싫은 조직이기 때문에 상설로 저렇게 놔둘 필요 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선거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선관위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에 돌아가서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제가 발표자로 와서 당황하셨죠.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입니다. 동생이 요즘 코리츠 팬이어가지고 노래를 듣고 있는데 도가니 사리기 레드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이란 가사가 와 닿았습니다. 몸 사리지 않고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것에 맞춰서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후임 인선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에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당권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또 한 사람 송영길 의원도 잠재적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평택 공천을 김용남을 제가 공천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있고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까지 맡았는데 뭘 지원을 했습니까? 당연히. 네,
후임 국무총리, 당초 정성호 법무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깜짝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계세요? 아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한성수 중기부 장관을 한 것은 정말 그 일을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또 이제 IT 기업 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중기부 장관도 1년 동안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일할 그러니까 정치적 뭐 이런 걸 배제하고 정말 일할 그런 내각을 총괄하는 그 총리로 인선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훈식 실장하고 이제 그 정성호 장관도 하마평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성수 그 장관으로 최종 내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취임 1년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사보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화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현장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사보 요인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오부 요인에 포함되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주 사퇴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동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서 국정 현안 전반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저희가 두 분과 짚어본 것처럼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에 깊은 반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보 요인과 회담하는 장면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명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명자께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처가 아마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해보고 들어왔는데 최소 17, 18개 정도 부처가 될걸요. 근데 우리 지명자께서는 중기벤처부 한 1년여 정도 장관한 것밖에 공직 경력은 없어요. 이 많은 복잡한 부처를 어떻게 총리로서 관장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농지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복잡 다단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과연 적임인가? 라는 점에서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책임 총리라고는 하지만 그냥 총리실 패싱하고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통해서 만기칠람하겠다는 선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한석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제 총리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결국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김민석 총리를 칭찬하는 발언을 좀 여러 차례 했어요. 1년 동안 잘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이번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특유의 그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그 기자회견인데 그냥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을 하시잖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경고, 당과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김민석 그 총리께서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1년 동안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하셨으니까 뭐 다른 역할을 맡아도 잘 할 것이다 이 말 덕담까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걸 뭐 전당대회에 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런 덕담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덕담을 들은 김민석 총리, 또 송영길 의원, 정청래 대표가 3파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8월 17일로 정해진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8월 17일로 정해졌고요. 지금 뭐 김용민 의원하고 우원식 전 의장님도 하마평에 좀 있습니다. 최대 5분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어쨌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입장을 지금 저울질하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지금 비판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그래서 불출마를 할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도 출마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그림 구도상으로는 현재 이제 연임을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하고 그거를 이제 탈환하고 하려는 일단은 그 세 분 중에 이렇게 그 갈려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는 결선 투표가 들어가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지금 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내외부 의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당대회 통해서 우리 150만 당원분들이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요. 다만 이제 다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너무 과열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으로 당이 쪼개지는 뭐 그런 상황, 뭐 예를 들어 위기 상황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당을 확장시키는 그런 축제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과정 관리를 객관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세 분 중에 누가 될까 여쭤보면 답을 피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유튜브 진행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를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적인 스타벅스 탱크 발언 논란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유튜버 최욱 씨가 탱크 발언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주의를 정말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발언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들은 그 계엄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다 선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탱크라는 용어를 또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하는 얘기가 있으면 일리가 있을 수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랑 틀리면 다 무시해버리고 다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정권에 대해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저런 발언이 막 이렇게 이 사회에 이렇게 발언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착한 탱크, 나쁜 탱크 따로 있냐, 왜 스타벅스와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베에서 뭐 세월호라든지 5.18을 폄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뭐 찬양하는 듯한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표현을 쓰게 되면 공감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침 다행히 이제 그 최욱 씨가 오늘 매블쇼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해서. 근데 저런 일은 다시는 이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데 저런 식의 이렇게 표현들은 자제하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논란의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잇따라 대기업을 방문 중인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에는 네이버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겹살 회동을 함께한 이해진 의장을 다시 만나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네이버 본사에 도착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진 의장과 포옹을 하고 또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네이버 사옥 1784에 마련된 비전 스테이지의 모습입니다. 1784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집원 주소가 178-4번지라고 하고요. 산업혁명시장의 해인 1784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가 영상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 송출을 위해서 1784 안에 구축한 비주얼 스튜디오 성격의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젠슨왕 CEO와 이혜진 의장, 오늘 1784를 방문한 현장을 생중계로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조금 전의 화면입니다. 네,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즈직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황 CEO는 이혜진 의장을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 중 한 명으로 언급하면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핵심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만 GTC 행사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글로벌 AI 네이티브 클라우드의 핵심 파트너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삼겹살 회식에 이어 오늘 네이버 행사에서 이렇게 환영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동맹을 대중에게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과 행복 둘 다 갖고 싶다라는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는 앞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맡게 됩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합수본이 꾸며지기 전까지 예정된 조사를 절차대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검경합수본이 꾸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합수본을 이끄는 본부장 등 지휘부를 봉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합수본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라며 합수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찰은 우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경찰은 우선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2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조사에 앞서 선관위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돈까지 빼앗은 직무유기이자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 조사 내용은 합수본이 구성되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모두 4,700여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로 자책 파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숫자는 모두 4,726장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는 모두 3,91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송파구 투표지 부족분이 1,965장, 성북구가 791장, 강남구 665장, 광진구는 436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인천의 투표용지 부족분이 404장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137장, 부산이 125장, 울산 81장, 경남 창원이 67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가수 아이유 씨 등 연예인의 SNS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참가자들을 지원해달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음료나 간식 등을 선결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수 아이유 씨 등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뿐 아니라 배우 이동욱, 박보영 씨 등의 SNS에도 유사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 상당수가 2030 젊은 세대로 추정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시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 상당수는 2030 젊은 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이는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선동하지도 선동당하지도 말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도록 내주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 부동산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세대가 이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독립된 선관위의 문제이지 이게 이재명 정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2030 청년들이 어떤 이와 같은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 집회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되물으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8일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최소 1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14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오늘 아침 7시 37분 민다나오 섬 남코바타도주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55.2km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센터는 애초에 지진 규모를 8.1로 발표를 했다가 7.8로 수정했습니다. 강진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진원 깊이가 얕은 데다 제너럴 산토스시의 인구가 68만 명에 달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오늘 정오 무렵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부인 이설주까지 영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 정권 출범 이후 이게 2011년, 12년에 사실 공식 출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됐죠. 네. 그동안 중국 시진핑 주석이 7년 전에 방북을 했죠. 2019년에. 2024년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사실 중국, 러시아 정상이 세 번째 이제 방북을 하는 건데 매번 김정은이 직접 부인과 함께 나가서 영접을 했거든요. 예.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그 영접하는 인사가 누구냐를 놓고선 예우에 차이가 있다, 무게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했고 특히 2024년도를 기억을 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지각 대통령이거든요. 네. 늦게 오는 동안 계속 새벽에 기다렸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직접 나가서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깍듯한 예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시 주석의 방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 보면 뭐 전반적으로 평양 시내라든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분석이 그동안 쭉 됐었고,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시 주석이 곧 갈 것이다, 이런 예견대로 네. 이번에 이제 방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주애가 혹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난 9월 달에 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주애도 같이 갔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타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이번 방북 기간 동안 주애가 나타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 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초청을 한 형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7년 만에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올해 첫 외교 일정으로 이제 스타트인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같으면은 19년과 지금의 국제안보 질서, 북한, 중국 각각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처음으로 방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2019년 2월달 하노이 노딜로 이제 회담이 끝난 네. 후에 방북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 2018년에는 김정은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답방 형태로 2019년에 방북을 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북중 관계가 사실은 좀 답보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문이 닫혔었고, 그런데 작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소위 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을 나란히 초청을 해서 예. 3명이 천안문 광장에서 반미 반서방 연대에 그런 모습을 과시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면을 상당히 높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의 회복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최근까지 북중 관계가 그렇게 막 빨리 발전하지 않았어요. 네. 작년이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 행사에 리창 총리가 갔습니다. 시 주석이 오기를 아마 바랬을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시 주석은 경주에 왔거든요. 예, 그리고 금년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첫 외교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북한이 약간 좀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사실 북한 매체에도 보면 러시아 푸틴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앞에 나오는데 중국 얘기는 뭐 뒤에 나온다든지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 주석 이번에 초청 형식으로 가는 거지만 늦게나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좀 잡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와 관련해서 4부 요인을 초청해 토론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들어보시죠.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건 아닌지 제보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사부 요인과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앞선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인 만큼 왈가왈부하지 못하지만 이번 사태를 방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려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더 이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 주석이 앞서서 이제 방문을 하기 전에 기고문이 북한 노동신문에 이제 실렸는데 여기 내용이 세계의 이제 다극화, 질서 있는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추진,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에 좀 도전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을 읽힐 수 있을까요? 예, 2019년 방북 당시에도 사전에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거든요. 예. 그때 내용과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2019년에 이 했던 기고에는 주로 한반도 평화, 예,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기고문에 보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질서를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극 질서, 다시 말하면 미국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은 중국의 입장, 또 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런 다극 질서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이 관세 폭탄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 안 돼. 이 국제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군국주의 부활이라는데 이건 일본이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요즘 중국과 일본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거든요. 상당히 서로 지금 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미국과 일본, 서방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 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그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 등 미국 패권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 경제에 뭐 적지 않은 엄청난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 북한의 밀착은 그 효과와 긍정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메시지,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일단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 북한이 어떤 특별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는 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이 미국, 중국과 북한의 결속이 미국을 심대하게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은 북한 핵무기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미국은 미, 중, 러 이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그래도 중국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중국 이유 때문에 좀 소극적인 반응, 중국에 대해 좀 제재를 가해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미국과 상의 없이 북한 핵무기를 보유를 묵인하거나
승인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킬레스건 또는 레드라인을 건드릴 수가 있고 이래 되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 보복전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기토류라든지 또는 반도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줄을 서야 되느냐 또 우리나라는 기술은 미국에서 판매 시장이나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양국을 다 포용해야 잘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삐걱거리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물류 면에서도요. 중국과 북한의 급격한 결속은 예. 지금 두만강 쪽을 향해서 동쪽으로까지 나와버리면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물류 면에서도 군사적을 떠나서 물류 경제 면에서도 남쪽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희소 가치성이 지정학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것이고 특히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경제 교류가 대단히 활성화되는 이게 하나의 일차적인 양국의 특히 북한의 강렬한 요구이자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물건을 미국, 중국으로 팔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와 북한의 좀 대체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 시진핑의 예.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상당히 우리 경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재계, 특히 뉴욕 증시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예. 있습니다.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합의를 이룰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고 싶다. 계속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피력도 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미중 정상회담 했으니까 그 메시지들이 조금 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베이징 방문할 때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을 북한에게까지 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다만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조건은 달았어요. 예. 비핵화에 대한 허황된 꿈을 버리면 그러면 만날 수 있다라고 조건부 만남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 주석이 9월 달에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지 아니면은 금수산 영빈관 어디 장명원 거길 걸으면서 네. 조용히 귓속말로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네. 내가 워싱턴 가는데 혹시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좀 다리를 좀 놔줄까?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이 시 주석 입장에서도 워싱턴에 갈 때 좋은 선물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김정은이 원하면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 다만 비핵화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번에 시 주석이 가서 시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대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을 한다든지 이런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익이라든지 또 미국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걸 드러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만남 다리를 놔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100일 넘긴 이란 전쟁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10일까지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10일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아주 엄청난 중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11일 날 월드컵이 개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개막 전에 이 스포츠 행사나 올림픽이나 이런 게 평화의 축제인데 그리스 시대 때도 전쟁 중단하고 했던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월드컵을 지금 세계를 전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미국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어차피 전쟁은 끝나면 그렇다면 10일까지는 끝내고 멋지게 그 올림픽 그 월드컵 개막식에 나가고 싶다. 이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협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워낙 그 간극 이것도 역시 핵 문제인데요. 핵에 관해서 이란이 과연 주권이라고 해왔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대목 또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퍼줬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퍼주기도 아주 난감한 상태.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제도 지금 이게 네타냐후를 뭐 화도 내고 얼르고 달래고 하지만 이스라엘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전쟁이 크게 확전은 안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늪에 빠지듯이 이란 전쟁도 장기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 플랜 D까지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미사일이 주고받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증시나 이런 경제 쪽에서는 이거 전쟁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위기가 더 휩싸여서 그런지 지금 금요일에도 떨어지고 월요일에도 지금 증시가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떨어졌잖아요. 그 영향이 좀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 주말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오늘 그야말로 블랙 만데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블랙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세상이 깜깜하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게 블랙 만데이인데요. 1987년에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좀 회복되는가 하더니 네. 결국은 거의 9% 가까이 떨어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5% 정도 떨어졌죠. 코스닥은 사실 그동안에 오른 것도 없는데 형님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오를 때 같이 오르든지. 어쨌든 코스닥 투자한 사람들 마음고생이 많은데 이번 사태에 더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자, 지금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과연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날 미국이 떨어지니까 태평양 건너 한국이 떨어지고 서로 핑퐁 하면서 서로 떨어지는데 오늘 밤에도 뉴욕이 또 떨어진다면 조금 이것은 조금 충격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 시각 미국은 아직 거래는 시작이 안 됐는데 선물, 퓨처 거래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말 같은 기대를 해보는데 이 단초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사람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다. 특히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 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가가 올라서거든요. 예. 물가는 왜 올랐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바로 이란 전쟁. 자, 이란 전쟁을 빨리 못 끝내니까 국제 유가 올라가고 지금요 비축유가 미국의 경우에는 비축유가 거의 동이 났습니다. 예. 한국은 아직 비축유 안 썼어요. 예. 그런데 비축유 동이 나면 그동안 비축유 가지고 국제 유가 오르는 걸 막았는데 이란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린다는 것을 지금 100달러, 80달러 여기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달, 두 달 더 가면 국제 유가 팍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물가 더 오를 거야.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금리 인상에 한 폭탄이 나오면서 지금 국제 증시에서 주가가 와르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화제를 몰고 있는 젠슨항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주식시장 급락해도 기뻐해야 한다. 지금은 할인된 가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비즈니스맨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주가 떨어져도 이제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회사가 망하고 자기 재산이 다 망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맨은 그 세상의 우선 무게중심이 회사 살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은 좀 새겨들여야 된다. 물론 젠슨 왕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 지금 이제 그 호경기가 이제 시작인데 네. 무슨 거품 부계란 말이에요. 거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식은 사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다 달리 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예. 그가 주장하는 주가 지금 살 때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좀 과학적으로 뜯어보는 이런 과정은 거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주식을 보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 얘기만 듣고 이 사람 말 따를 필요도 없고 양쪽 얘기를 균등하게 잘
듣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락한 증시에 대한 여러 시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젠슨황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금 그림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이해진 의장과 함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서도 보여드렸는데 한국을 떠나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서울 한 바퀴를 돌고 지금 성남까지 왔거든요. 좀 이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 대만, 타이난인데 타이난을 빼고 이렇게 환대받은 외국이 있었을까요? 예. 저분의 한자 이름이 황인훈 씨입니다. 예. 한때 우리나라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대단히 유명했는데 그 본관을 따지면 뭐 우리나라 황 씨하고도 그렇게 족보가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 지금 삼계탕 먹으러 가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국의 매니어가 됐는데 네. 사실 음식이 맛있다 또는 뭐 한국이 아름답다 이것은 비즈니스맨 세계에서는 그냥 가식 형식적으로 남 축혀 세우는 얘기고요. 네. 정말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돈벌이가 보이는 거예요. 돈맥이. 돈맥. 예,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시가총액 1등 정말 5조 달러 이상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긴 해요. 예. 그런데 주가 떨어지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강자는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기업을 이어나가려면 혁신에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과거의 모델 GPU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계속 1등을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젠슨 왕이 성부수를 던진 게 로봇, 피지컬 AI, 걸어다니는 AI. 그래서 걸어다니는 AI를 하려고 했는데 걸어다니는 것은 제조업 누군가가 물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로봇 제조 기술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아요. 가장 발전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어떻게 믿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장 하지 마. 이러면 사업했다가 당장 날아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 빼고는 한국이 제일 나아요. 물론 우리가 로봇 산업이 중국보다는 조금 못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싹수가 있고 제조업까지 갖추고 또 반도체 메모리도 해줘. 자, 이보다 좋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기분 좋은 것은 우리가 환영해 준 것도 있지만 여기 오니까 진짜 돈 되는군. 2단계, 3단계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예.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회장을 통해서 아니 지난번 깐부 회담에 그때 초대 못 받았잖아요. 예. 그때 많이 실망했죠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만 기자가.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께서 아니요. 그때 제가 못 가서 젠슨 황이 충격을 굉장히 받고 실망했을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엔비디아가 1등인 건 맞는데 네. 한국 SK 하이닉스의 HBM 없으면 그 회사 없어요. 못 만들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뛰려고 봤더만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플러스 로봇 기술. 오늘 현대차에도 로봇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여드리고 그런 있습니다. 면에서 한국, 내가 왜 이제 왔을까? 한국을 보니까 돈이 보인다. 이래서 지금 미소를 띠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기를 K 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데요. 네, 젠슨왕의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 오늘 국내 주요 기업 본사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과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입니다. 네, 오늘 일정 전해 주시죠.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조금 전 이곳 네이버 본사를 찾았습니다. 젠슨왕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 직원들은 물론이고 인근 시민들과 학생들까지 모두 몰려들면서 인사인해를 이뤘는데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젠슨왕 CEO는 초대형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잠시 뒤 이곳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의 연산과 가동에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가 필요한데 이를 갖춘 초대형 AI 팩토리를 함께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사는 오늘 2027년, 그러니까 내년 55메가와트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가동을 시작으로 2027년 안에 추가로 100메가와트, 그리고 2028년에는 200메가와트까지 해외로 인프라 규모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를 모두 흡수할 예정입니다. 젠슨왕은 이에 앞서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사옥도 찾았습니다.
지난해 깐부회동의 주인공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어제 냉면 오찬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만난 건데요. 정 회장은 보안 로봇과 배송 로봇 등을 보여주고 시연하면서 현대차그룹이 가진 로보틱스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황 CEO는 열렬한 환영과 사랑에 감사하다면서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은 미래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거물이자 모빌리티 전문가라면서 양사는 AI와 현대차그룹의 전문성을 결합해 로보틱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젠스항은 또 다른 회사들을 찾아서 협력을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방한 나흘째인 젠스항 CEO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우리 경제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시 만났는데요. 양사는 기존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CPU와 AI 전용 PC 등 엔비디아 전 제품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AI 인프라 분야에서도 더 넓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엔비디아는 LG그룹과도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무엇보다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LG그룹과는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그리고 모빌리티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LG는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로봇의 눈 역할을 할 광학 부품을 비롯해 로봇 부품과 산업용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중요한 냉각과 열 관리 솔루션 등 AI 인프라 역량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키워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젠스항 CEO와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젠스항 CEO는 오늘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로봇 AI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이곳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추가적인 반도체 협력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YTN 박견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젠스항 엔비디아 CEO가 예능에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TVN 예능 뉴퀴즈 언더블록은 공식 SNS에 젠스항이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녹화에 참여한 모습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MC 유재석이 이재용과 최태원, 정의선 세 사람 중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젠스항은 아주 쉽다라고 답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휴전은 물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날아갑니다. 도심에 모인 이란의 군중들은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을 보며 환호합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و یا پاسخ به اقدام ایران با ضربات کوبنده‌تر و پشیمان کننده روبرو و حملات ویرانگری علیه رژیم و حامیان آن آغاز خواهد شد. 이스라엘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중부와 서부 지역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이스판, 타브리즈까지 이란의 주요 도시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ביצע טעות חמורה כאשר בחר פעם נוספת בטרור. המשטר מנסה לייצר משוואה חדשה כאשר הוא מבצע ירי ישיר לשטחנו. 양측이 본토를 겨냥한 직접적인 무력 타격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전 재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영구적 종전 협상과 중재 노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4번째로 출전하는 선수 홍명보 수문장 김승규 선수인데요. 며칠 전 세상에 태어난 딸에게 좋은 성적을 선물로 안기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월드컵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팀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는데요.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김승규는 이번 월드컵이 어느 때보다 특별합니다. 주장 손흥민과 함께 월드컵 4회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며칠 전 딸이 태어나는 기쁨도 안았습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런 만큼 이번 월드컵이 딸하고 이제 제 와이프한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게끔. 미국 사전 캠프 막바지에 나온 손흥민의 이 말 때문에 축구 팬들의 관심도 늘었습니다. 승규 형이 있었기에 월드컵을 가는 거죠. 뒤에서 다 지켜줬기 때문에 또 월드컵 가는 거죠.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골키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경기 상대인 체코의 장신 선수가 질비해 세트피스 전술에 능한 데다 경기장이 고지대에 있다는 점도 골키퍼의 중요성을 더 키운 대목입니다. 공중볼이 날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비수들을 도와준다든지 막았다고 생각하는 공도 손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볼이 저희 생각보다 조금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첫 경기를 나흘 앞두고 펼쳐진 공식 훈련에서 대표팀은 변함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웃음기가 줄면서 사뭇 비장한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실전 대비 훈련에 돌입한 만큼 긴장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과달라하라 경기장도 이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분위기도 또 우리 축구대표팀 분위기도 긴장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동쪽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낼 수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고요. 해가 지며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강원 남부 내륙과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낼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대구도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